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대 중반이 훌쩍 넘은 여성입니다. 이제는 저마다의 삶을 꾸리는 나이가 되었지만 가끔씩 눈을 감으면 지난 시간이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떠오르는 요즘이네요. 이상하죠? 어제 일도 깜빡할 때가 많은데 오래된 이야기들은 더 선명해지는 게요. 우리 어릴 때는 뭐든 단순했던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건 언제나 어려운 일이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특히 지하철역 새벽 공기와 김밥 냄새, 그리고 10살짜리 오빠가 들고 있던 그 낡은 공책 한 권은 지금도 제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장면으로 남아있죠. 거울을 보다 보면 어느새 나이 들어버린 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때가 문득 그리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우리 가족의 모든 기적이 시작된 순간이라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 용기 내어 적어봅니다. 저희 집에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남다른 사실 하나가 있거든요. 바로 저희 오빠가 친오빠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게다가 엄마는 그 진실을 숨기지 않고 저희를 키우셨는데 오빠를 다른 엄마와 아빠가 낳았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밖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지만 저희에게 딱 한 번 두 남매를 앉혀놓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곳을 가나 사람들이 오빠와 저를 닮았다고 하는데 엄마가 오빠를 낳지 않았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너무 어릴 적에 듣다 보니 오히려 나중엔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죠. 제가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던 5살쯤 엄마가 조용히 식탁에 저희 남매를 앉혀놓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희 오빠는 엄마가 낳진 않았어. 누구인지 모를 황새 같은 그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조용히 두고 간 아기였지. 그래도 엄마는 내 아이 맞다 생각하고 키웠어. 그러니까 너희 둘 다 똑같이 엄마 자식이야. 지금 말고는 엄마는 다시는 말하지 않을 거야. 나중에 엄마가 말하지 않았는데 알게 되면 더 상처받을까봐 미리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렇다고 달라질 것도 없지만. 엄마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울지도 웃지도 않으셔서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다 달아버린 슬픔을 담담한 목소리로 꺼내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빠는 7살 아이답지 않게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주 담담했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아 어리둥절했는데 말이죠. 그러더니 오빠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제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엄마 아들이고 얘는 내 동생이고 그게 다지 뭐. 그 짧은 말 속에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단단함이 있었는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빠는 의젓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와 오빠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하게 둘을 바라보기만 했고요. 엄마와 오빠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고 오빠가 친아들이 아니다 라는 그 사실은 우리 가족에게 그저 큰 의미 없는 정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마의 말대로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요. 오빠와 저는 엄마에게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가족이라는 건 변함없었으니까요. 저희 세 식구가 서로 의지하지 않았으면 저희는 살아내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 넓은 세상 천지에 정말 저희 셋뿐이었거든요. 아빠는 제가 6살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출근길 통근버스가 전복되는 큰 사고였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엄하시긴 했지만 다정하던 아빠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떠나시고 남은 건 엄마, 오빠, 저, 우리 셋뿐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친인척 없이 둘만의 가정을 이룬 분들이라 의지할 친척도 없었던 거죠. 아빠 장례식장에서 오빠와 엄마가 엉엉 울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따라 울었죠. 아빠를 잃는 경험은 제게 빛이 꺼진 방 안에서 손으로 길을 더듬는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졌다기보다 세상이 갑자기 빛과 소리가 사라져 버린 듯한 순간이었어요. 6살짜리 마음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어른들의 표정과 움직임에서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아채면서요. 아빠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 틈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오빠 손을 붙잡았어요. 무서웠는데 엄마는 너무 멀리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빠 손에도 땀이 잔뜩 배어 있던 것도 기억나요. 그 작은 손을 통해 오빠가 얼마나 떨고 있었는지 느껴졌고, 오빠도 무서워하는구나 하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빠는 제 손을 천천히 쓸어주며 입모양으로 괜찮아 라고 말해줬어요. 영정 속 아빠는 환하게 웃고 계셨지만 저는 그 사진 앞에서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는데도 힘들었는데, 오빠가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놓였죠. 저게 정말 아빠 얼굴이 맞을까? 사진은 마치 다른 세계 문 같았고, 아빠가 그 문 뒤에서 장난치면서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잠깐 어디 갔다 오신 거겠지? 다시 오시겠지? 그 질문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람이 올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아빠가 다시 나타나 손을 흔들어 줄까 싶어 가슴이 콩쾅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빠는 오지 않더라고요.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 정말 돌아오지 않는구나를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었죠. 아빠의 장례식에서 특히 기억나는 건 엄마가 아빠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던 장면입니다. 어깨가 아주 천천히 들썩였고 소리내지 않기 위해 온몸으로 울음을 참는 듯 했죠. 저는 엄마 뒤에서 조심스럽게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흔들려 보여서 잡아주고 싶었거든요. 그러자 엄마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아 올려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셨어요. 슬픈 눈이었지만 저를 보고 웃는 엄마를 본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울지 않게 내가 옆에 있어야겠다. 아빠가 땅속에 묻히던 그날 바람은 유난히 거셌어요. 바람 소리가 휙휙 지나가는 소리에 저는 자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가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건 아닐까? 아니면 바람이 되어 우리 곁에 있는 건 아닐까 해서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아빠의 슬리퍼를 오래 바라봤죠. 현관 한쪽에서 멈춰 서 있는 그 슬리퍼가 마치 아빠의 그림자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빠, 어디 가셨어요? 속삭이듯 중얼거리다가 아빠가 들려주던 이야기와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터지듯 떠오르며 다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유도 모르게 아빠 이름을 크게 부를 수 없었어요. 자꾸 부르면 목소리가 허공으로 흩어져 아빠가 더 멀어질 것만 같아서요. 따뜻했던 손, 향기, 발소리, 웃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세상에서 저는 오빠의 손을 꼭 붙잡고 새로운 리듬에 적응해 가야 했죠. 아빠가 떠난 뒤로 엄마는 두 가지 일을 겹쳐 해야 했거든요. 낮에는 식당이나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하고, 밤에는 김밥 재료를 준비해 새벽에 팔 김밥을 말면서요. 지하철 첫 차가 지나갈 무렵 엄마는 말아둔 김밥을 들고 역 입구에 좌판을 펴고 작은 목소리로 김밥 있어요를 외치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고, 오빠를 학교에 보내기 위한 아침을 차려 깨우는 엄마 손길에 그제야 눈을 떴죠. 오빠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는 저와 오빠를 두고 다시 일을 나가셨고, 오빠는 엄마가 놀랄 정도로 저를 잘 돌봤습니다. 엄마가 간식으로 두고 간 누룽지에 설탕을 뿌려주던 모습, 무조건 저부터 먹이고 남은 걸 먹던 오빠였어요. 그건 저보다 고작 2살 많은 아이가 하기엔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오빠는 저를 위해 모든 걸 다 양보했고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그 덕에 그 어려운 시절을 구김살 없이 지낼 수 있었죠. 엄마와 오빠가 그렇게 제가 모자란 것을 느끼지 못하게 행복하다고 느끼도록 키워준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뿐이고요. 엄마는 매일 오빠에게 그러셨어요. 우리 아들이 너무 양보만 하면 엄마는 조금 속상해. 기훈아, 엄마는 기훈이가 조금 떼도 쓰고 어리광도 부리면 좋겠어. 기영이 잘 돌봐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우리 기훈이가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 그런 엄마에게 오빠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빠가 저한테 항상 그러셨잖아요. 제가 엄마랑 기영이 지켜야 한다고요. 저는 아빠랑 한 약속 지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큰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기영이가 너무 착해서 더 잘해주고 싶어요. 제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기영이 같은 동생 없어요. 다 못된 동생들 뿐이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오빠를 꽉 끌어안으시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엄마와 오빠가 셈이 나서 그 사이에 끼어들곤 했고, 그러다 셋이 함께 웃다 보면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았어요. 엄마와 오빠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비록 아빠가 너무 멀리 떠나신 것은 마음 아프긴 했지만, 엄마와 오빠가 있어서 제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할 뿐이었죠. 그런 저와 오빠를 지키느라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엄마는 절대 우리 앞에서 울지 않고 버티셨습니다. 늘 피곤에 젖어 있던 엄마였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앞에서는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죠. 마치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버티는 사람 같았다고 할까요? 어느 겨울, 그날따라 유난히 차가운 바람이 부는 새벽이었나 봐요. 새벽 장사를 나가기 전 엄마는 아무도 모르게 부엌에서 허리를 부여잡고 잠시 벽에 기대고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목이 말라 물 마시려고 일어났다가 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허리가 욱신거리는 모양이었지만 제가 일어나는 기척 소리를 듣자마자 아무렇지 않은 척 똑바로 서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기영아, 우리 잠꾸러기 공주가 왜 벌써 일어나? 물 마시고 싶어? 저에게 부드럽게 말하며 지은 그 미소는 힘으로 억지로 올린 웃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걱정 한 털이라도 보이고 싶지 않아 만들어낸 따뜻한 얼굴처럼 보였어요. 그날 저는 그런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던 것 같아요. 엄마의 새하얀 손등에 도드라진 핏줄과 거칠어진 손가락을 보면서 엄마가 너무 아프겠다 하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렇게 아픈데도 그걸 이겨내며 웃는 엄마의 정성을 지키고 싶어서요. 엄마는 새벽마다 무거운 김밥통을 두 팔로 꼭 끌어안고 지하철역까지 걸어 다니셨는데 그마저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 하신 일이었겠죠. 버스를 타고 싶은 날도 있으셨겠지만 버스비를 아끼느라 더우나 추우나 걷는 것을 선택한 엄마의 고난을 어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침을 먹이려 돌아온 엄마에게 오빠가 하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엄마, 버스라도 타고 다니세요. 그러다 병나면 어떻게 해요? 엄마는 걱정하는 오빠에게도 웃어 보이셨습니다. 운동 삼아 걷는 거야. 그렇게 걸으니까 엄마가 튼튼하잖아. 엄마의 고된 아침은 상상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 계단 아래에 자리를 잡고 김밥 냄새를 풍기며 앉아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며 외치셨겠죠. 김밥 있어요. 그렇게 엄마의 김밥은 이른 아침부터 일터에 나가는 굶주린 사람들의 허기를 자극하며 팔려나갔을 거고요. 물론 모든 날의 장사가 다 잘 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장사가 잘 안 돼 김밥을 잔뜩 가지고 돌아올 때도 있었거든요. 새벽 추위 속에서 떨면서 손끝은 곱아 잘 펴지지도 않았는데 김밥은 절반이나 남아있는 그런 날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런 날이면 엄마는 물끄러미 남은 김밥을 보다가 잠시 고개를 떨구곤 하셨어요. 아침에 집에 돌아와 저희를 깨울 때 엄마는 꼭 화난 얼굴이었지만 저는 엄마의 쓸쓸함을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밥이 잘 안 팔려서 아침이랑 점심, 간식까지 다 김밥으로 먹어야겠어. 괜찮아? 엄마가 콩나물국 끓여놨으니까 그거랑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며 웃으시는 엄마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지만 이상하게 슬퍼 보였죠. 저와 오빠가 있는 집안에서는 어떠한 무거운 기색도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엄마는 우리 앞에서 늘 밝게 웃기만 하신다는 걸 희미하게나마 알았으니까요. 우리 기영이 기훈아, 엄마 왔다.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야 일을 마치고 들어오실 때도 엄마는 웃고 계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하루 종일 짊어졌던 고단함을 덮어버리기 위해
더 씩씩함을 보태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엄마는 저녁을 준비하며 종종 콧노래를 불렀는데 그 콧노래가 참 신기했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삶이 벅차게 고단해도 가족만 보면 다시 살아나는 사람의 음색이라고 느껴졌거든요. 저는 달리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아픈데 엄마는 모든 고통을 지고도 웃고 노래한다는 게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오빠도 그랬는지 엄마가 저녁상을 차리는 모습을 보다 한 번은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아요? 잠도 못 주무시잖아요. 오빠가 그 질문을 하자 엄마는 잠시 놀란 듯 멈추시더니 이내 씩 웃으셨어요. 그러더니 오빠의 이마를 쓰다듬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엄마는 하나도 안 힘들지. 너희들이 엄마 곁에 있으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 엄마가 사는 이유가 너희들인데 너희만 먹이고 입힐 수 있으면 엄마는 다 이겨낼 수 있어. 우리 기훈이가 기영이 잘 돌봐주는데 엄마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엄마의 그 말에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저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라는 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는 스스로를 다라지게 쓰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으로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셨을 테지만 저희는 다 알았어요. 엄마가 저희를 위해 견디고 계시다는 것을요. 그 시절 엄마의 손, 엄마의 눈빛, 엄마의 뒷모습 하나하나가 지금의 저희를 만들어준 가장 큰 토대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지금도 제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고요. 하지만 그 강인함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고 앞에서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엄마는 여느 때처럼 김밥을 이고 아직 어두운 새벽에 집을 나가셨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부딪혀 크게 넘어지셨대요. 몇 년 동안 새벽에 장사를 나가시면서 한 번도 사고가 없었는데 그날따라 운이 나빴던 건지 결국 일이 나고 말았던 거죠. 오토바이 바퀴가 엄마의 다리를 타고 넘는 바람에 엄마는 다리뼈가 심하게 골절되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깁스만 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몇 달 동안은 치료를 받으며 절대로 무리해서는 안 되는 부상을 당하신 겁니다. 그 바람에 장사는 물론이고 아르바이트까지 아예 나갈 수 없게 되셨어요. 엄마가 다쳤다는 소식을 집주인 아주머니께 듣고 오빠와 손을 꼭 잡고 간 병원에서 여기저기 긁히고 다친 엄마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도 그때는 너무 아프셨는지 우리를 보자 울음을 터뜨리셨고요. 엄마가 아파서 우는 모습을 보고 저는 겁이 났습니다. 아빠처럼 갑자기 엄마도 떠나버릴 것만 같아서 무섭고 걱정이 되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그때가 방학이라 저와 오빠가 학교에 가지 않고 엄마 병원을 오갈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엄마는 저희가 병원에 오가는 것조차 미안하다며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10살이 든 오빠가 밥을 할 줄 알아서 저희가 밥을 굶는 일은 없었는데도 엄마는 우리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흘리며 미안해 하셨죠. 엄마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라 저는 너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도 엄마는 점점 제가 모르던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웃던 엄마가 사라졌거든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에도 엄마는 조용히 마루에 걸터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멍하니 계셨습니다. 좁은 마당 위의 하늘은 작게 조각난 하늘이었는데 그 조각난 하늘을 한참이나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러다가도 고개를 돌려 달력을 보면서 한숨을 쉬는 모습이 자주 보이셨죠. 불안해하면서 웃지 못하는 그런 엄마의 얼굴은 처음이라 저는 점점 더 걱정이 되었어요. 며칠 뒤 집주인이 찾아와 우리 방 앞에서 하는 말을 듣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요. 그때는 불안해하는 엄마를 온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엄마에게는 그런 순간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저희를 지켜줄 울타리가 무너지는 기분이었겠죠. 기영이 엄마, 저번 달에도 늦더니 이번 달 새도 아직 안 들어왔잖아. 나도 몸 다친 사람한테 이러는 건 싫은데 보증금도 없는 달방에 살면서 자꾸 이렇게 세 주는 날짜 어기면 어떻게 해?
다음 달에도 이러면 나도 곤란해. 그때는 방 빼줘. 그러고 돌아간 집주인의 말이 엄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칼처럼 꽂혔을 겁니다. 자신이 사고를 당한 바람에 두 아이가 길에 나앉지는 않을까 너무 걱정이 돼서 웃지도 못하고 달력만 들여다보셨던 거겠죠. 엄마에게는 우리가 입고 먹고 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거니까요. 그날 밤 엄마는 처음으로 현실의 벽을 한탄하며 오빠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두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앞에서 무너지는 너무도 안타까운 어른의 눈물이었죠.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따라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의 고통을 공감하고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엄마가 그런 저를 끌어안고 울고 있을 때 10살짜리 오빠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빠가 저처럼 엄마와 제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안겨서 함께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빠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대신 엄마 앞으로 낡은 공책 한 권을 쑥 내밀었어요. 엄마, 이제 나만 믿어요. 오빠는 그렇게 말하더니 엄마가 앉은 바닥에 공책을 펼쳐놓았습니다. 그 공책은 오빠가 며칠 동안 몰래 쓴 사업 계획서라고 하면서요. 10살짜리 아이가 쓴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나름 치밀했던 것 같아요. 공책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엄마는 김밥을 만든다. 동생은 재료 준비와 포장을 돕는다. 내가 새벽이 아닌 아침에 김밥을 들고 다니며 판다. 지하철역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겠다. 그리고 김밥 가격을 150원에서 200원으로 올리겠다. 배달 비용. 대신 손님에게 더 따뜻하게 설명하고 서비스로 5개를 더 얹겠다. 오빠는 조그만 손가락으로 계획서를 짚으며 엄마에게 설명하기 시작했고, 엄마는 그런 오빠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해 하셨죠. 이런 것을 왜 적어온 것인지도 모르는 얼굴로 오빠를 바라보면서요. 엄마는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손님을 찾아서 팔고 올게요. 지하철역 근처 사무실을 돌면서 팔면 파는 건 문제 없을 거예요. 지하철 안 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 사람들한테 직접 김밥을 가져다 주면 한 곳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파는 것보다 더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집에서 다리만 잘 낫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김밥만 잘 말아주시고요. 엄마는 그런 오빠의 계획을 들으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빠를 바라보며 물으셨죠. 기훈아, 이걸 언제 다 쓴 거니? 이걸 진짜 너 혼자 생각했어?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요. 저 진짜로 할 수 있어요. 지하철역 근처도 지나다 보니까 여러 사무실이 많더라고요. 거기만 몇 번 돌다가 주기적으로 가면 단골도 생길 거예요. 근처에 일찍 문 여는 식당도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빠의 눈에는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엄마는 그런 오빠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결국 오빠의 말대로 해보기로 하셨어요. 기훈아, 미안해. 엄마가 너 이렇게 고생시키면 안 되는 건데. 엄마가 당장 급해서 기훈이 말대로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오빠는 그런 엄마를 꽉 안더니 괜찮다고 하면서 이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기영이는 엄마 곁에서 엄마 안 힘드시게 잘 도와야 해. 알았지? 저는 오빠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라도 엄마와 오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그러고 나서 엄마는 오빠와 저를 시켜 장을 봐오게 하셔서 김밥을 쌀 준비를 하셨죠. 그리고는 다음날 새벽부터 엄마는 손목 보호대를 한 손에 찬 채로 김밥을 말았고요. 10살 오빠가 메고 나갈 작은 가방에 김밥 수십 줄을 차곡차곡 넣으셨어요. 저는 그 곁에서 은박지를 뜯어 엄마가 김밥을 싸는 것을 도왔죠. 그리고는 저도 오빠를 따라 장사를 하러 가고 싶었지만 엄마는 단호했습니다. 오빠가 잘할 거야. 너는 집에서 엄마 도우면 돼. 안 그래도 오빠가 너도 따라간다고 하면 절대 못 가게 하라고 그러더라. 우리 오빠 말대로 하자. 오빠가 생각이 바뀌거나 힘들면 그때 도와달라고 할 거라고 그랬어. 안 그래도 너무 미안한데 부탁도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아. 오빠는 그 말을 다 들었을 텐데도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매더니 대문 앞에 서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다녀올게요. 그때 오빠 덩치에 비해 김밥 가방이 너무 커 보였지만 그 가방을 메고 나가는 오빠의 표정만큼은 어른 같아 보였어요. 저보다 2살 위인 오빠인데 제가 할 수 없는 걸 오빠는 매번 해내는 게 너무 대단해 보였죠. 엄마는 막상 오빠가 그렇게 나가고 나자 걱정이 더 많아지셨습니다. 김밥 가방이 너무 무거운 건 아닐까? 힘들어서 넘어지진 않을까? 보나마나 김밥을 다 팔지 못할 텐데 돌아오면 실망하지 않을까 하시면서요. 하지만 오빠는 얼마 지나지 않아 텅 빈 김밥 가방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나가 김밥을 팔고 돌아오실 때보다 더 늦게 나갔는데 더 일찍 돌아왔고 가방 안의 김밥은 한 줄도 남김없이 다 팔고 없더라고요. 엄마는 텅 빈 김밥 가방을 바라보며 깜짝 놀란 얼굴로 물으셨어요. 기훈아, 정말 그 김밥을 다 팔았어? 엄마의 물음에 오빠는 배시시 웃으면서 돈가방을 내려놓더군요. 그 안에서는 동전 소리가 짤랑짤랑 나며 엄마 앞에 놓여졌죠. 그러더니 김밥을 어디에 어떻게 팔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하더군요. 오빠는 단순히 지하철역에 서서 손님을 기다리다 들어온 게 아니라고 했어요. 동네 병원, 공원, 오래된 시장 골목, 버스 정류장 등등 지하철역을 시작으로 사람이 있을 법한 곳이라면 어디든 직접 발로 뛰었다더라고요. 장사는 손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다닌 거죠. 그렇게 김밥을 다 판 오빠는 김밥을 들고 집을 나선 지 정확히 2시간 만에 돌아올 수 있었다면서 웃더군요. 김밥이 가득했던 가방은 비어 있었고 텅 비었던 돈가방은 꽉 채워진 채로 돌아온 거죠. 엄마, 김밥 다 팔았어요. 내일도 이렇게 돌면 될 것 같아요. 싱글벙글 웃으며 말하는 오빠를 보던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2손을 입에 대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걸 어떻게 다 팔았어? 세상에, 기훈아, 너무 고생했다. 오빠는 그런 엄마를 웃으면서 바라보더니 가방을 내려놓더군요. 제가 엄마 닮아서 좀 똑똑한가 봐요. 엄마는 오빠의 말에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시면서 오빠를 안아주셨어요. 아마도 미안하기도 하셨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함께 드셨겠죠. 오빠는 그런 엄마를 이해하는지 엄마를 안아주면서도 웃더라고요. 저는 그런 오빠를 바라보며 어릴 때지만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엄마는 새벽같이 일어나 김밥을 말아 은박지에 싸셨어요. 오빠는 그 김밥을 담은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대문을 나섰죠. 그러더니 또다시 텅 빈 김밥 가방을 들고 돌아왔고요. 며칠 뒤에는 더 발전된 방식으로 엄마에게 제안을 하는 바람에 엄마는 또다시 놀라셨습니다. 엄마, 내일은 손님이 예약했어요. 김밥 속 재료를 조금 다르게 해서 싸야 할 것도 몇 줄 있고요. 더 집어넣는 건 더 비싸게 받을 거예요. 엄마는 오빠가 말한 예약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 예약? 이라고 물으셨어요. 하지만 오빠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더군요. 며칠 동안 김밥 사셨던 건축회사 사무실 분들이 김밥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동안 계속 사시더니 이제 안 먹으면 허전하다고 하시면서 내일부터는 10줄씩 매일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곁에 다른 분들도 5줄, 10줄 가져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옆 사무실에서 근무하신다고요. 그날부터 오빠는 예약 주문을 받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만들어 나간 만큼은 다 팔고 돌아왔죠. 그러다 보니 배달만 하고 와서는 나간 지 1시간도 안 돼 돌아오는 날도 많았어요. 아무리 뛰어다녀도 다 팔릴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던 엄마의 불안은 점점 사라졌는지 얼굴에서 근심이 조금씩 걷히는 게 보였습니다. 오빠의 고객들은 직접 찾아오는 오빠에게 김밥을 매일 사 먹었으니까요. 오빠는 예약된 김밥 말고도 10줄 정도는 넉넉히 싸달라고 했어요. 매일 사주시는 고객에게 서비스로 드리기도 하고 혹여나 생길 예비 고객에게 팔 여분의 김밥이 필요하다면서요. 사람들은 놀라서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김밥을 이렇게 직접 가져와 팔 생각을 했니? 너 진짜 똑똑하다. 덕분에 우리는 아침 챙겨 먹어서 너무 좋아. 애가 다리도 짧은데 고생이 많네. 몇 줄 더 주고 가. 그 시절에는
요즘과는 달리 배달 문화가 제대로 형성된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빠의 방식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편리하게 다가왔고 그 편리함이 곧 매출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겨울방학 동안 내내 엄마가 2시간 걸려도 다 못 팔던 김밥을 오빠는 1시간도 안 되어 모두 팔고 돌아왔죠. 그 작은 어깨와 그 작은 다리로 여기저기 건물을 오르내리면서요. 오빠가 장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는 저희 집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엌 냉장고 문을 열면 늘 텅 비어 있던 공간에 반찬이 하나둘 늘어난 게 제일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세도 밀리지 않고 낼 수 있었고요. 집주인 아주머니는 저희 방문 앞에 서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김밥 장사가 잘 되나 봐. 그래도 다행이네. 아무튼 앞으로도 이렇게 밀리지 말고 세 좀 내줘. 나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 엄마는 그런 집주인 앞에서 부끄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숙이셨어요. 아이가 도와줘서요.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최대한 맞춰내볼게요.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오빠는 정말 비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김밥을 단순히 뛰어다니며 파는 게 아니라 판매 방식 자체를 매일 점검하고 바꾸면서 어떤 날에는 2번이나 오빠가 김밥을 팔러 가기도 했어요. 엄마, 오늘은 김밥에 단무지가 좀 많았어요. 다음엔 조금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엄마, 버스 정류장 말고 병원 옆이 더 잘 팔려서 그쪽도 가보려고 그래요. 10살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말들이었죠. 마치 장사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김밥을 더 잘 팔지 그 생각만 하는 어린이처럼요. 엄마는 그런 오빠의 말을 기특하다는 듯 듣고 계시다가도 가끔 뒤를 돌아 벽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곤 하셨어요. 기훈아, 네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른다. 그렇지만 엄마가 너무 미안해. 너를 이렇게 고생시키면 안 되는데 엄마가 얼른 나와서 다 갚을게. 오빠를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된 저희 집 앞에 누군가 두고 사라졌던 그 이야기는 동네에서 소문으로 존재했고 사람들은 가끔 그 소문을 입에 오르내렸거든요. 엄마는 그 소문이 오빠 귀에 들어갈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 소문 때문에 오빠가 기가 죽을까 봐요. 그런 오빠를 아침마다 김밥을 팔게 하는 엄마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엄마 아빠는 오빠를 고생시키려고 입양하신 게 아니었으니까요. 오빠는 저희 집 앞에서 작은 보자기 하나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는데 손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을 들고 있었대요.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한 채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대문 밖으로 나온 아빠에게 손에 든 쪽지를 내밀면서 배고파요 라고 했다더라고요.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저는 더는 키울 수 없습니다. 아이 나이는 3살인데 생일과 이름은 좋을 대로 붙여주세요. 그 쪽지를 본 아빠는 저를 돌보던 엄마를 불러 오빠를 데리고 들어오게 하셨답니다. 아빠가 어린 오빠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엄마는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아이를 바라보기만 하셨대요. 갑자기 나타난 작은 손님을 어떻게 맞이할지 몰랐던 거죠. 젖은 눈으로 겁먹은 얼굴을 하고 있는 작은 아이. 너무 말라서 옷이 헐렁했고 신발도 작아졌는지 발등이 꽉 끼어 있는 게 보였대요. 언제 잘랐는지도 모를 머리카락은 들쑥날쑥했고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게 한눈에 보였다고요. 오빠는 낯선 공간이 무서웠는지 두리번거리다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첫마디를 꺼냈답니다. 밥 주세요. 그 한마디에 엄마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대요. 엄마는 아이 손을 잡고 조금만 기다려 라고 말한 뒤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밥과 국을 한 그릇 가득 담아 먹이셨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오빠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허겁지겁 먹기만 했대요. 엄마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한쪽 볼에 붙어있던 밥알을 손끝으로 떼어주며 말하셨고요. 천천히 먹어도 돼. 여기선 아무도 너한테 뭐라 안 하고 다 줄 거야. 아빠는 그 모습을 문가에서 잠시 바라보다가 나지막하게 덧붙이셨대요. 이 녀석 밥 잘 먹는 게 나중에 크게 되겠어. 당신 앞으로 밥 더 많이 해야겠네. 그날 밤
엄마와 아빠는 저와 오빠가 잠든 뒤 바깥에서 오랫도록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다짐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아이가 겪은 일들이 너무 큰데 쪽지 하나만 지고 우리 집 앞에 있던 기억이 아이에게 상처일 수도 있고, 엄마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아빠는 단단하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주면 되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뭐가 무서워? 우리 애 하나 더 키우는 거지. 당신도 알잖아. 버림받아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채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냥 기영이 키우듯 똑같이 키우자. 기영이 낳느라 많이 힘들었다며. 그런 힘든 일 없이 아들 하나 더 생긴 거니까 이건 우리 복이지. 엄마는 아빠의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그래, 그럼 잘해보자. 이 아이가 다시는 오늘처럼 떨면서 밥 달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해보자. 그날 이후 오빠는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되었던 거고요. 처음엔 갑자기 옷을 사줄 형편이 안 돼서 아빠의 큰 티셔츠를 잠옷처럼 입혔고, 깨끗한 수건으로 씻기며 하나하나 살피는 것부터가 오빠와의 시작이었죠. 엄마는 어린 오빠 머리를 말리며 조심스레 묻기도 했대요. 혹시 이름은 뭐였는지 기억나? 하지만 오빠는 고개를 저으며 몰라요 라고 했답니다. 그 말에 엄마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서 다시는 묻지 않으셨대요. 엄마도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겪었던 그 기억이 떠올랐던 거죠. 자신의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채 버려졌던 그 시절처럼. 그래서 엄마는 조용히 오빠를 끌어안고 말하셨고요. 그럼 이제 엄마가 이름 지어줄까? 나중에 학교도 가려면 이름이 있어야 하니까 우리 같이 정해보자. 아빠와 엄마, 오빠는 생각나는 이름들을 적어가며 이름을 고르고 나이를 계산해 주민등록을 넣고 병원에서 예방접종도 다시 했답니다. 엄마와 아빠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3살 아이가 당연히 받아야 했을 보호와 사랑을 하나씩 채워 넣으셨던 거였죠. 밤에 악몽을 꾸다 깨서 울거나 이불에 오줌을 싸서 놀라는 오빠를 토닥이며 다시 재운 것도, 한글도 말도 하나하나 가르친 것도 모두 엄마였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조금씩 우리 가족이 되어갔던 거고요. 엄마는 주변 사람들에게 오빠를 소개할 때도 단 한 번도 데려온 아이라는 그 말을 꺼내지 않으셨어요. 항상 당연하다는 듯 말했죠. 우리 아들이에요. 그리고 진짜 그 말대로 온 마음을 다해 키우셨다는 걸 오빠도 알았고요. 그래서 단 한 번 저와 함께 앉혀놓고 입양 사실을 말해주었을 때도 오빠는 하나도 서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오빠에게는 입양된 아이다라는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밥을 주고 눈을 맞추고 웃어주면 기분이 좋아졌고, 손잡고 시장에 가면 꼭 엄마 옷자락을 붙들고 떨어지지 않았겠죠. 엄마가 장사해서 돌아오면 달려가 매달리며 엄마! 하고 부르고, 잠잘 때는 엄마 팔을 베고 잠들면서 그 사랑의 안심이 되었을 거고요. 오빠는 그냥 엄마의 아들이었어요. 그 사실은 세상 어떤 말보다 확고했습니다. 오빠는 엄마와 아빠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기특한 아이였대요. 어느 날 밤, 김밥을 말고 있던 엄마에게 깨서 다가와 말했답니다. 엄마, 나도 도울래요. 엄마는 조용히 오빠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고요. 이 밤에 어떤 어린이가 잠도 안 자고 엄마 일을 도와. 얼른 가서 자야 키도 크고 학교도 가지. 우리 기훈이가 잘 자고 건강한 것만으로도 엄마한텐 큰 도움이야. 기영이한테도 기훈이처럼 좋은 오빠가 있어서 기영이도 착하잖아. 오빠 닮아서. 엄마는 그거면 돼.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엄마 곁에 꼭 붙어 있었고, 그러다 엄마 옆에서 스르르 잠들곤 했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 짐을 함께 지려고 했던 오빠는 책임감 있는 큰아들이 되어갔던 거예요. 엄마는 그런 오빠의 모든 것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빠가 손에 쥐고 있던 그 메모를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서랍 속에 간직하고 있었을 만큼 오빠와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요. 누가 두고 갔든 상관없어. 너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야. 아빠랑 엄마는
아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얼마나 좋았는데. 오빠는 마치 엄마의 그 진심을 평생 가슴에 품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이 가족을 위해 김밥을 팔러 다니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 오빠를 바라보는 엄마는 고작 10살짜리 아이가 가진 책임감이 그렇게 크다는 것에 대해 항상 미안해했고 또 고마워했어요. 세상 어느 엄마가 자식 고생하는 걸 좋아하겠냐는 마음이라면서요. 하지만 오빠는 장사를 하는 게 재미있다며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엄마, 돈 버는 것도 좋은데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물건을 사는 게 재미있어요. 그러면서 돈도 버는 게 신나고요. 엄마 다리 다 나으셔도 제가 같이 다닐까 봐요. 그러더니 정말로 학교를 다니면서 엄마 김밥 장사를 돕더라고요. 오빠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비범한 아이로 자랐던 것 같아요. 장사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는 학교 앞에서 중고 교재를 사고 파는 작은 장사까지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는 동네 분식집과 협업해 배달을 확장시키면서 돈을 벌었죠. 그러면서 다달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아져서 엄마를 도왔고요. 덕분에 엄마는 무사히 다리 치료를 마치실 수 있었고, 사고 나기 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몸이 좋아지면서 김밥 장사도 다시 열심히 하셨어요. 오빠가 했던 방식대로 배달을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전처럼 아르바이트도 다시 시작하셨고, 집안 형편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오빠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벌이에 동참하며 제 용돈을 책임졌어요. 저는 엄마와 오빠를 위해 집안일을 담당하며 빨래와 청소를 했고요. 엄마와 오빠는 제 덕분에 일하기 편하다며 늘 칭찬해 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그런 일이었지만 도움이 된다니 좋았고,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엄마와 오빠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면 그 자체로 행복하더라고요. 오빠는 20살이 되자마자 원단을 파는 일을 한다며 밤마다 도매시장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결국 엄마에게 작은 김밥 가게를 차려드렸습니다. 덕분에 엄마는 더 이상 남의 가게에 가서 일하지 않으셔도 됐어요. 처음 가게 문을 여는 날, 엄마와 오빠는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 가게에서 엄마 일을 도왔습니다. 오빠는 그런 제가 기특하다며 용돈도 올려주었어요. 오빠의 벌이가 점점 더 좋아진다며 많이 주더라고요. 오빠는 군대를 다녀온 27살 무렵에는 작은 회사를 운영할 정도로 장사 수완이 좋았고, 날이 갈수록 바빠졌습니다. 오빠 나이 30이 되기 전에 수십 명의 직원을 둔 젊은 사업가가 되었죠. 그렇게 된 것만으로도 엄마는 무척 대견해 하셨는데, 오빠가 하는 일은 시대 변화에 맞게 계속 진화해 가더군요. 사업체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 되었고, 오빠는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 오빠가 걱정된 엄마는 몸 생각하라며 잔소리를 하기도 했죠. 오빠는 그럴 때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엄마가 나를 키워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나는 평생 그 은혜 갚으면서 살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가는 효자 되는 게 제 목표니까요. 다시는 엄마랑 기영이 돈 때문에 슬퍼지는 일 없도록 할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일하니까 하나도 안 힘들고요. 그 말은 빈말이 아니라 오빠의 삶 그 자체였어요. 엄마의 병원비, 집 개보수, 생활비, 이제는 모두 오빠가 책임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단 한 번 흐트러지지 않고 차근차근 해냈습니다. 그런 오빠에게 저는 번번이 큰 도움을 받고 말았죠. 오빠는 항상 제 곁을 지켜주면서 도움을 줬지만 그때는 더 크게 도와주더라고요. 남편이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고 퇴직금으로 시작한 장사가 한 푼도 건지지 못해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위기였을 때였어요. 오빠는 하나도 묻지 않고 집부터 막아 라며 돈을 주더군요. 저는 염치 없어 차마 받겠다고 하지도 못하고 울기만 했는데 오빠는 괜찮다며 언제나처럼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를 모시는 일도 오빠와 새언니가 도맡아 하고 있는데 용돈도 못 드리는 제 형편이 부끄러웠지만 그렇게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오빠는 남편에게 사업 노하우를 알려주며 다시 장사를 시작하도록 도와주었고,
남편이 다시 시작한 장사는 결국 성공했습니다. 오빠는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완벽한 오빠였습니다. 그런 오빠가 너무 고마워 마음을 표현하면 오빠는 언제나 말했죠. 넌 내 동생이잖아. 하나밖에 없는 동생 편 들어주는 게 당연하지. 오빠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는 이제 흰머리가 늘고 더 이상 장사는 하지 못하세요. 호호 할머니가 되어 그런지 다친 다리가 가끔 쑤시고 아프다고 하시고요. 오빠는 지금도 사업으로 바쁘지만 늘 엄마와 저를 먼저 챙깁니다. 엄마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뼈에 좋다는 온천이라도 꼭 모시고 가죠. 엄마는 그런 오빠 눈치를 보느라 아프다고도 못하실 정도예요. 가끔 오빠 집 거실에서 엄마가 보관 중인 그때의 공책을 꺼내봅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삐뚤빼뚤 적어내려간 김밥 사업 계획서가 적힌 그 공책이요. 그 공책 한 권이 우리 가족을 절망에서 꺼낸 소중한 우리 집 보물이죠. 오빠는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기둥이 2개 있어야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야. 엄마가 하나고 네가 하나고 나는 그 2기둥 위에 얹힌 지붕 같은 존재야. 2사람이 있어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다 해달라고 해. 엄마랑 기영이 너는 그래도 돼. 저는 아직도 그 말이 참 좋고 정말 사실이라고 믿고 싶어요.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세상 어떤 것보다 강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돌아보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기적이라는 건 특별한 하늘의 축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용기,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선택이 한 가족을 지탱해주는 순간이 바로 기적인 거죠. 우리 집의 기적은 10살짜리 오빠가 공책을 펴고 써넣은 작은 메모에서 시작되었어요. 엄마, 이제 나만 믿어요. 라는 어린아이의 그 말 한마디는 우리 가족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준 거고요. 그날 내가 공책을 펼친 건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고 선택해준 날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야. 나는 그 정해진 대로 이끌려 온 거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건 다 엄마 덕분인 거야. 그래서 나는 계속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세상의 모든 기적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모두가 나이를 먹고 가정을 꾸리고 저마다의 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가끔 우리 셋이 같은 자리에 앉아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마음속으로 되돌아와 참 잘 버텼다, 참 잘 살아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고 작았던 엄마는 이제 흰머리가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고 몸 여기저기 작은 통증을 달고 사시지만 오빠가 챙겨주는 따뜻한 밥상 앞에서는 여전히 환하게 웃는 그 시절의 엄마 모습 그대로입니다. 저 역시 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마다 오빠가 건넨 말들이 제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주곤 하죠. 넌 내 동생이잖아. 그 말 한마디는 평생 흔들리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주거든요. 오빠는 지금도 바쁜 사업가이고 엄마를 더 편하게 해드리려고 더 넓은 집으로 모시면서 주말마다 새언니와 함께 삼시세끼를 챙겨드려요. 저희 가족이 모이는 날이면 식탁 위에는 엄마가 예전보다 훨씬 풍성한 반찬을 내놓으시고 오빠는 엄마 어깨를 편안히 감싸며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이제 일 안 해도 돼. 인생 편하게 살 차례야. 엄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둘도 없는 보물을 품은 사람처럼 웃으시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지난 세월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새삼 깨닫곤 합니다. 손때 묻은 종이, 삐뚤빼뚤한 글씨, 철없이 당차고 의젓했던 아이의 마음이 담긴 그 글자들.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이 살아남은 이유였고 오늘의 우리를 만든 기적이었죠.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어떤 피보다 더 강하게 서로를 이어준 건 선택과 사랑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마음에 들이고 끌어안는 사랑,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책임감, 그리고 서로를 위해 흔들리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죠. 지금 우리 가족은 그 모든 마음 위에 서 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지하철역 새벽바람을 견디지 않아도 되고, 오빠는 엄마의 오래된 상처를 지붕처럼 덮어주고, 저는
그렇게 단단해진 두 사람 곁에서 조용한 평화를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고요. 지금의 우리는 그 오랜 시간의 상처와 눈물을 지나 따뜻한 계절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흩어질 것 같던 가족이 쉽게 부서질 것 같던 마음들이 이렇게 단단한 기둥이 되어 서로를 지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오늘도 조용히 그리고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가족이 행복한 존재가 되나요? 여러분이 그런 가족이 되어주곤 있나요? 여러분 행복은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도 바로 곁에 있을 거고요. 가족이라는 그 존재가 서로에게 힘이 될 때 행복과 기적은 따라오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세상에 이겨내지 못하는 난관은 없을 겁니다. 저희 가족이 가난이라는 절망에서 벗어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도 고통의 순간에서 구원받으시길 바라며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얼마 전 제가 환갑을 맞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동네 잔치라도 떠들썩하게 벌였겠지만 요즘은 가족끼리 조촐하게 보내는 게 추세잖아요. 오랜만에 아들네 식구와 근처에 사는 오빠네 부부까지 모여 오붓하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건강하세요? 번듯한 한정식 집에서 정갈한 밥상을 받고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며느리가 두툼한 용돈 봉투를 공손히 건네더군요. 아유, 이렇게 좋은 데서 밥 먹으면 됐지. 이런 건 또 뭐하러 챙겼어? 어머니, 받으세요. 저희 마음이에요. 네, 어머님. 아버님이랑 가까운데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며느리와 아들이 그렇게 말하며 봉투를 건네기에 받아들었습니다. 문득 이만하면 내 인생도 괜찮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마음이 훈훈해지더군요. 밥상머리에서 재롱을 피우는 손주 녀석을 보고 있자니 지난 세월 모진 풍파를 견뎌온 제 자신이 대견스럽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렇게 웃고 떠드는 와중에 다 큰 아들 녀석이 제게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60년 평생 살면서 언제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아버지 처음 만났을 때? 아니면 저 낳았을 때? 언제가 제일 좋으셨어요? 아들은 당연히 남편과의 연애 시절이나 자신의 출산 이야기를 기대하며 물었겠죠. 그런데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젓가락을 쥔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장면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던 날도 갓난쟁이를 품에 안아보던 감격스러운 순간도 아니었거든요. 제 눈앞에 필름처럼 스쳐 지나간 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오빠의 거친 손을 생명줄처럼 잡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리던 17살의 겨울밤이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등 뒤에서는 누군가 쫓아올 것만 같던 그 공포와 설움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군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 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처럼 쿵쾅거리는 기차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옆에 앉은 오빠를 쳐다봤어요.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깊게 주름진 얼굴을 한 우리 오빠. 오빠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나 봅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던 오빠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식탁 아래로 슬그머니 제 손등을 덮어주더군요. 그 투박하고 거칠어진 손은 40여 년 전 덜컹거리는 야간 열차 안에서 두려움에 떨던 제 손을 부서져라 꼭 잡아주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의지할 곳이라곤 우리 둘뿐이라며 오빠가 다 지켜주겠다며 떨던 그 손이었죠. 순자야, 고생했다. 우리 참 징하고 치열하게 살았다. 그치? 오빠의 그 나지막한 한마디에 저는 꾹 참고 있던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죠. 어머니, 왜 우세요? 당신, 왜 그래?
남편마저 당황한 표정으로 얼른 냅킨을 건네더군요. 울컥한 제 심정은 아마 오빠만 알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 그 세월이 얼마나 매섭고도 뜨거웠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피보다 진한 눈물로 쓴 우리 남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이야 손주 볼 나이가 된 평범한 아줌마지만 어릴 적 저는 동네에서 김 사장 댁 구명딸로 불리며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습니다. 그 시절 저희 아버지가 읍내에서 제법 큰 속옷 공장을 운영하셨거든요. 다들 보릿고개를 갓 넘겨 먹고 살기 힘든 때였지만 우리 집은 달랐습니다. 읍내 초입에 번듯한 기와집이 있었고 마당 한편에는 늘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윙윙거리던 공장이 있었죠. 아이고, 우리 순자 아가씨 학교 다녀오나? 오늘도 인형같이 곱네. 네, 안녕하세요. 학교를 파하고 공장에 들어가면 직원으로 일하는 삼촌, 이모들이 반갑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저는 빳빳하게 풀먹인 하얀 교복을 입고 마주 인사하며 그 사이를 지나다녔죠. 점심시간이면 도시락 반찬으로 분홍 소시지와 노란 계란말이를 싸갔습니다. 그 시절에는 귀한 것들이라 뚜껑을 열면 반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몰려들곤 했죠. 그때는 그 풍요로움이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오빠도 그랬을 거예요. 말 그대로 둘 다 철없는 도련님 아가씨였죠. 아버지는 호탕하고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서울 도매상들이 물건 좀 먼저 달라고 돈 보따리를 싸들고 찾아와 사정할 정도였으니까요. 엄마는 그런 아버지 곁에서 안살림을 도맡으며 저와 오빠를 살뜰히 챙기셨어요. 요리 솜씨도 좋고 싹싹해서 동네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았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예고도 없이 마치 유리잔이 깨지듯 한순간에 박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날이 제법 추워지던 늦가을이었죠. 유난히 주문이 밀려 공장이 밤샘 작업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했는데 갑자기 공장 안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어요. 사장님, 사장님, 눈 좀 떠보세요, 사장님. 직원 아저씨의 다급한 고함 소리에 놀라 온 가족이 잠옷바람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사무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입가에는 거품이 하얗게 물려 있었고 초점 없는 눈은 허공을 향하고 있었죠. 항상 태산처럼 커 보이던 아버지가 그렇게 맥없이 쓰러져 있는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버지. 오빠와 제가 울며 불며 흔들었지만 아버지는 미동도 없으셨습니다. 급하게 택시를 불러 읍내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갔지만 응급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뇌졸중입니다. 너무 늦게 오셨네요. 선생님, 제발 살려만 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엄마가 의사 선생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의식이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깨어나신다고 해도 예전처럼 거동하시기는 힘들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그런 기분이었을까요? 태산 같던 우리 아버지, 읍내를 호령하던 김 사장님이 하루아침에 말 한마디 못하고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있는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집안의 기둥이 쓰러지자 우리를 지켜주던 든든한 울타리 역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문은 좁은 읍내 바닥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인심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어제까지만 해도 김 사장님, 형님 하며 굽신거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했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거래하던 서울 도매상들은 한순간에 등을 돌렸어요. 사장 없는데 물건 품질을 어떻게 믿습니까? 외상으로 원단을 대주던 가게 주인들도 득달같이 달려왔어요. 김 사장 오늘 내일 한다며? 내 돈 떼먹고 죽으려는 거 아니야? 당장 돈 내놔!
공장 마당은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로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방구석에 숨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기만 했어요. 월급이 밀릴까봐 불안해하던 기술자들도 하나 둘씩 짐을 싸서 떠나버렸습니다. 윙윙거리던 기계 소리가 멈춘 공장은 정막 강산처럼 변해갔고 마당에는 낙엽만 굴러다녔어요. 공장을 지켜야 할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초조해 보였습니다. 빚쟁이들이 대문을 걷어차고 욕설을 퍼부을 때마다 엄마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저녁에는 심각한 얼굴로 저와 오빠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엄마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고 그저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그러다 겨우 힘겹게 입을 여셨죠. 얘들아, 너희도 상황 알지? 지금 집안꼴이 말이 아니다. 기술자들도 다 나갔어. 네, 엄마. 이대로 가면 공장 문 닫아야 해. 그러면 너희 아버지 약값은 누가 되니? 치료비가 없어서 아버지 저대로 돌아가시게 둘 수는 없잖니.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 남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혼자서는 도저히 벅차서 그래. 빚쟁이들은 들이닥치는데 물건은 못 만들고 너희가 좀 도와줘라. 당장 이번 달 납기일 못 맞추면 위약금까지 물어야 해. 그럼 우리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어. 엄마의 말에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도와요? 공장 일은 해본 적도 없는데요. 배우면 되지. 너는 힘이 좋으니까 원단 좀 나르고 순자 너는 손이 야무지니까 미싱을 배우자. 딱 이번 고비만 넘기면 돼. 아버지 일어나실 때까지만 고생하자. 응? 순간 저와 오빠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학교는요? 저 곧 고등학교 입시도 있는데요. 선생님이 저는 인문계 가서 대학 갈 수 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제 말에 엄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러더니 이내 더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공부가 중요하니?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시는데 남들은 부모 살리려고 뭐든 한다는데 자식된 도리로 그 정도도 못해?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아버지 일어나시면 그때 다시 학교 가도 늦지 않잖니? 제발 엄마 좀 살려주라. 아버지 약값이라는 말에 그리고 눈물로 호소하는 엄마의 모습에 우리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착하기만 하던 우리 남매는 그게 자식된 도리고 당연히 효도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학교쯤은 잠시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죠. 그날로 저와 오빠는 교복을 고이 접어 장롱 깊숙이 넣어야 했습니다. 16살. 친구들은 하하호호 웃으며 가방 메고 학교 갈 시간에 저는 하얀 먼지가 눈처럼 날리는 캄캄한 공장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실밥을 따고 미싱을 돌려야 했습니다. 읍내에서 알아주는 도련님 아가씨였던 오빠와 제가 하루아침에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공돌이 공순이가 되고만 겁니다. 처음에는 공장 일이 서툴러서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기 일쑤였어요. 10손가락 끝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늘 반창고를 칭칭 감고 일했죠.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록 앉아있어도 물량은 좀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도 자식들 고생시킨다며 거듭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우리 조금만 고생하자. 응? 밥에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더 얹어주며 저와 오빠를 다독이셨죠. 하지만 공장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빚 독촉이 심해지자 엄마의 태도도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다정했던 말투는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날카로운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야, 손 안 놀려? 이거 오늘 다 못 끝내면 밥 없을 줄 알아? 실수를 하거나 꾸벅꾸벅 조는 날이면 매서운 회초리가 날아들었어요. 졸지 마. 원단 비싼 건데 망치면 네가 물어낼 거야?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저는 울면서 밤새 미싱 페달을 밟았습니다. 반찬도 점점 부실해졌어요. 식탁 위에는 계란 후라이는커녕 신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죠.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은 모두 엄마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약값에 보탠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런데 정작 병원에 가보면 아버지 병원비가 밀려서 독촉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병원비 밀렸다는데요? 저희가 번 돈 다 어디 갔어요? 하루는 오빠가 물으니 엄마가 버럭 화를 냈어요. 빚 갚느라 그래. 어린 것들이 뭘 한다고 따져? 그 무렵 먼지 낀 창문 밖으로 하얀 교복을 입고 지나가는 또래 친구들이 보일 때마다 저는 미싱 뒤에 숨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나도 학교 가고 싶은데, 나도 공부하고 싶은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곤두박질 쳤는지 서럽고 억울했습니다. 바늘에 찔린 손가락보다 짓밟힌 자존심이 더 아팠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참을만 했습니다. 우리 엄마니까 좀 독해 보이긴 해도 다 무너져가는 집안 일으키려고 저러는 거겠지. 빚쟁이들한테 시달려서 예민해지신 거겠지.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며 버텼습니다. 엄마라는 존재를 의심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그 사이 아버지의 상태는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병원비조차 제대로 내지 못해 결국 집으로 모시고 왔죠.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는 줄곧 안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오빠와 저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더욱 악착같이 일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저희 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밤, 엄마는 곡소리를 내며 울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례식 내내 부조금함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아버지를 묻고 돌아오는 길, 오빠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우리 진짜 고하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엄마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했죠. 하지만 진실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엄마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된 날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날 밤은 달빛도 없는 캄캄한 금은밤이었습니다. 고된 공장일에 파김치가 되어 쓰러져 자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어요. 순자야, 일어나, 빨리. 무거운 눈꺼풀을 겨우 들어보니 오빠였습니다. 어둠 속에 비친 오빠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오빠? 벌써 아침이야? 나 조금만 더 잘게. 쉿, 조용히 해. 소리 내면 안 돼. 오빠의 크고 투박한 손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차갑고 축축하던지 잠이 확 달아나더군요. 비몽사몽간에 몸을 일으켜보니 오빠의 등에는 이미 큼지막한 보따리가 매어 있었습니다. 방구석에는 제 옷가지 몇 개를 급하게 싸놓은 작은 보따리도 있었어요. 오빠, 이게 다 뭐야? 어디가? 아무것도 묻지 말고 따라와. 지금 당장 나가야 해. 오빠가 제 손목을 부서져라 꽉 잡았습니다. 오빠의 손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지만 그 악력만큼은 어느 때보다 강했어요. 신발 챙겨. 마루에서 신으면 소리 나니까 들고 나와. 우리는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살금살금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안방에서는 엄마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멈출까봐, 혹시라도 방문이 열릴까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대문 빗장을 조심스레 열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오빠는 제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12월의 칼바람이 가슴팍을 파고들었지만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오빠, 대체 어디 가는 거야, 응? 저는 울먹이며 물었어요. 하지만 오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를 끌고 달렸습니다. 논두렁을 지나고 꽁꽁 언 개울을 건너 읍내 기차역 불빛이 보일 때쯤 되어서야 오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멈춰섰습니다. 순자야, 이제 됐다. 오빠는 그제야 제 손을 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오빠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겁에 질려 오빠를 다그쳤습니다. 오빠, 미쳤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내일 납품 못 맞추면 엄마한테 혼난단 말이야. 순자야, 잘 들어.
오빠가 제 어깨를 꽉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오빠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어요.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우리 엄마 아니야. 순간 윙 하는 이명과 함께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를 낳아준 친어머니는 우리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어. 저 여자는 아버지 후처로 들어온 사람이야. 우리가 핏덩이일 때 들어와서 여태 몰랐던 거라고. 머리를 쇠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저를 오빠가 간신히 부축했어요. 거짓말, 거짓말이지? 우리 엄마가 왜 나한테 밥도 해주고 머리도 빗겨주고 그랬는데. 아니야, 다 가짜였어. 돈 때문에. 아버지 돈 보고 들어와서 연기한 거라고. 오빠는 품속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뭉치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건 몇 달 전 오빠가 우연히 발견하고 숨겨두었던 진실의 조각들이었어요. 오빠가 진실을 알게 된 건 우연에 가까웠어요. 몇 달 전 모두가 잠든 새벽녘에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가던 길이었다고 해요. 안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며 엄마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언니, 내가 정말 억울해서 그래. 시집 올 때만 해도 이럴 줄 알았어? 공장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평생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지. 내 자식도 아닌 핏덩이 둘을 겨우 키워놨더니 반신불수된 남편 병수발이나 들고 있다니. 나도 참 박복한 년이지.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던 오빠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 자식도 아닌 핏덩이 둘이라니. 그건 바로 우리 남매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슨 말이 들렸는지 새엄마는 한숨을 푹 쉬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래, 전처가 핏덩이들 놔두고 일찍 죽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 고생은 안 하는 건데 내 팔자가 사납지. 아무튼 이번에 공장 정리되는 대로 내 몫은 확실히 챙길 거야. 남의 자식들 챙기느라 내 인생 망쳤는데 빈손으로 나갈 순 없잖아. 남의 자식이라니, 전처라니. 오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친자식이 아니었다니. 평생을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던 분이,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제일 상냥했던 그분이 우리를 낳아준 친엄마가 아니었다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해요. 오빠는 다음 날 새엄마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 떨리는 손으로 집안 곳곳을 뒤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장롱 깊숙한 곳 두꺼운 이불 사이에서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 하나를 찾아냈다고 해요. 봉투 안 호적 등본에는 잔인한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엄마가 돌아가신 연도와 새엄마가 들어온 연도가 나란히 적혀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거였어요. 그로부터 1년 뒤에 새엄마와 아버지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봉투 가장 깊은 곳에는 손바닥만한 흑백 사진이 한 장 들어있었다고 해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낯설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인상의 여자가 갓난아기인 저를 안고 오빠 손을 잡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오빠는 그 사진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여자의 둥근 눈매와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가 저와 꼭 닮아 있었어요. 사진 뒤에는 아버지가 만년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을 먼저 보내고 두 아이는 내가 당신 목까지 사랑으로 키우리다. 부디 하늘에서는 아프지 마오. 오빠는 그 사진을 보여주며 꺽꺽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순자야, 이것 봐라. 아버지가 이 사진을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모서리가 다 달았다. 우리가 상처받을까봐 아버지는 평생을 숨기신 거야.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자마자 새엄마가 그토록 돌변했던 이유를 말이죠. 우리를 공장에 처박아 두고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이유도 알 수 있었어요.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에게 우리는 그저 짐덩어리이자 돈 벌어오는 기계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차가운 역사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친엄마가 사무치게 그리웠어요. 더불어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 나 집에 안 갈래. 그 여자 무서워. 그래, 가지 마. 다신 가지 말자. 오빠는 몇 달 전에 이 사실을 알았지만 곧바로 나올 수 없었다고 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새엄마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안방에 누워 계신 아버지 때문이었죠. 그 무렵 아버지는 병원비를 내지 못하고 쫓겨나 집에 누워 계셨어요. 우리가 떠나면 새엄마가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그 엄청난 비밀을 혼자 가슴에 묻고 삭혀온 겁니다. 오빠는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매일 밤 안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마른 다리를 주무르며 중얼거렸다고 해요. 아버지, 저 다 알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려고 그러셨던 거요.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세요. 우리만 두고 가지 마세요. 오빠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그 모진 공장 일을 견뎌냈습니다. 새엄마가 밥값 못한다며 밥그릇을 뺏어도 오빠는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오직 아버지가 다시 일어나실 날만 기다리면서 말이죠.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오빠의 간절한 기도는 닿지 않았습니다. 오빠나 저나 안간힘을 쓰면서 버텼지만 공장 사정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빚쟁이들은 이제 기계를 뜯어가겠다며 트럭을 몰고 와 행패를 부렸고 전기도 끊겨서 밤에는 촛불을 켜고 미싱을 돌려야 했죠. 그리고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병석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오빠의 손을 잡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집까지 넘어가서 쫓겨날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죠. 새엄마는 매일 술을 마시며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화풀이는 고스란히 우리 남매의 몫이었죠. 니들이 열심히 안 해서 결국 이 꼴이 난 거 아니야? 밥만 축내지 말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새엄마가 웬일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아끼던 비단옷 한 벌을 꺼내주더군요. 순자야,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이 오실 거다. 이 옷 입고 얼굴 좀 깨끗하게 씻고 있어라. 손님이요? 누가 오시는데요? 혹시 또 빚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제 물음에 새엄마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아니야, 우리 공장 빚 문제를 해결해 주실 고마운 분이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너만 잘하면 우리 집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알겠지? 저는 그저 공장을 살릴 누군가가 오시나 보다 하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낡은 작업복을 벗고 새엄마가 준 옷으로 갈아입고 얌전히 방에서 기다렸어요.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대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엄마가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한 사람은 읍내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소문난 최씨 아저씨였어요. 정미소를 운영해서 돈은 많지만 평판이 좋지 않고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옆에 덩치 큰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최씨 아저씨의 30 넘은 아들이었죠. 어릴 때 열병을 앓아 지능이 5살 수준에 멈췄다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그 바보형이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셨어요?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엄마는 굽실거리며 그들을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있는 저를 불렀어요. 순자야, 뭐하니? 어서 다과상 내오지 않고. 저는 쟁반에 차와 과일을 담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씨 아저씨와 그 아들이 아랫목에 앉아 있었고 새엄마는 그 옆에서 비굴할 정도로 웃음을 흘리고 있었어요. 순자야, 인사드려라. 네가 앞으로 잘 모셔야 할 분들이다. 저는 엉겁결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어딘가 이상했어요. 최씨 아저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물건 고르는 눈을 빛냈고 모자란 아들은 제 얼굴을 빤히 보며 희죽거리고 있었어요.
듣던 대로 참 하네. 일은 잘하겠어. 우리 아들 밥해 먹이고 씻기고 수발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아유, 걱정 마세요, 사장님. 공장 일로 단련돼서 힘도 좋고 손끝도 야무집니다. 사장님 댁에 가면 밥값은 하고도 남을 겁니다. 새엄마의 말에 최씨 아저씨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모자란 아들이 갑자기 제 손목을 덥석 잡았어요. 색시, 이쁜 색시, 놔줘. 저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쟁반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찻잔이 깨졌어요. 저는 사색이 되어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장님. 애가 아직 어려서. 새엄마는 저를 노려보며 쥐어박을 듯이 손을 올렸다가 손님 앞이라 참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죄송하다는 말만 연발하고는 도망치듯 방으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와서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저 사람이 나를 색시라고 부르지? 내가 잘 모셔야 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이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설마 새엄마가 무슨 딴 생각을 하겠나 싶어 애써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서 새엄마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언질도 없이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공장 일에 다시 매달렸고 그날의 일은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오빠가 저를 데리고 갑자기 야반도주를 감행한 겁니다. 오빠는 제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그러고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순자야, 잘 들어. 우린 이제 그 집으로 안 돌아가. 아니, 못 돌아가. 그게 무슨 소리야?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오빠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다 들었어. 그 여자가 널 최신의 집에 팔아넘기기로 한 거. 며칠 뒤면 널 그 집 며느리로 보낸대. 뭐? 빚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널 팔아넘긴 거라고. 너 거기 가면 평생 그 모자란 아들 수발 들면서 식모 노릇 해야 돼. 내 동생 인생 그렇게 망가지는 꼴 난 죽어도 못 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 그 모자란 남자가 저를 보며 색시라고 불렀던 것도, 새엄마가 잘 모셔야 한다고 했던 말들도 이제야 이해가 갔어요. 거짓말이지? 엄마가 어떻게, 아무리 친엄마가 아니라고 해도 여태 우릴 키워준 사람인데. 엄마 아니야. 그 여자는 악마야.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우릴 팔아먹으려는 거라고. 오빠는 제 어깨를 잡고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도 안 계신 마당에 더는 있을 이유 없어. 잡히면 너 그 집으로 끌려가. 오빠만 믿고 따라와. 서울 가자. 죽더라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그날 밤 우리는 쫓기듯 서울행 야간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오빠가 공장 금고에서 몰래 챙겨 나온 비상금 몇 푼과 낡은 옷보따리 2개가 전부였어요. 덜컹거리는 기차 안,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고향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17, 19,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배신감과 공포가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춥고 무서웠던 야밤의 도주가 절망이 아닌 새로운 희망을 향한 첫걸음이었다는 걸요. 한겨울의 차가운 야간 열차는 갈 곳 없는 우리 남매를 싣고 낯설고 두려운 서울을 향해 밤새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차창 밖이 희뿌옇게 밝아올 무렵 우리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새벽 공기는 고향 읍내의 추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쳤어요. 그 낯설고 거대한 도시에서 17살의 저와 19살의 오빠는 바다에 떠있는 조각배처럼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제 물음에 오빠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서울 하늘 아래 우리 몸 누일 곳 하나 없겠어? 오빠만 믿어. 오빠는 공장 금고에서 챙겨 나온 비상금을 털어 서울 변두리 산동네에 있는 허름한 단칸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내면 되는, 두 사람이 누우면 발 디딜 틈도 없는 쪽방이었습니다.
부엌도 따로 없이 방 한 구석에 석유 골로 하나 놓고 밥을 해 먹어야 했고, 화장실은 주인집 식구들과 같이 써야 하는 열악한 곳이었죠. 짐을 풀고 나니 당장 먹고 살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오빠가 가져온 돈은 방을 얻고 나니 바닥을 보이고 있었죠. 순자야, 내가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알아볼게. 너는 방에 있어. 오빠, 그 몸으로 무슨 막노동을 해. 그러다 병이라도 나면 우린 끝이야. 오빠를 말렸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멍하니 방 안에 앉아 고민했어요. 그러다 문득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인집 아주머니가 마당에서 돌리고 있던 낡은 재봉틀이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새엄마의 등살에 밀려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배웠던 그 미신 기술, 쳐다보기도 싫었던 그 기술이 어쩌면 우리를 살릴 동아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 나 옷 만들 줄 알잖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야. 뭐? 안 돼. 그 지긋지긋한 걸 또 하라고? 내가 너 고생 안 시키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아니야, 오빠. 고향에서는 남을 위해 만들었지만 여기서는 우리를 위해 만드는 거잖아. 오빠가 원단 구해다 주면 내가 밤새 옷 만들게. 그거 내다 팔자. 제 말에 오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대신 약속해. 자리 잡으면 너 공부 다시 시작하기로. 평생 미식만 돌리게 할 순 없어. 알았어. 꼭 그렇게 할게. 그날로 우리는 황학동 벼룩시장에 가서 고물이나 다름없는 중고 미싱 한 대를 사왔습니다. 그 후 오빠는 남은 돈을 탈탈 털어 동대문 시장에서 자투리 원단을 떼어왔어요. 좁은 단칸방에 미싱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감옥 문 닫는 소리처럼 끔찍하게 싫었는데 서울의 달동네 방 안에서 들으니 마치 심장 뛰는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희망의 노래 같기도 했어요. 낮에는 좁은 방이 작업실이 되었고 밤에는 쪽잠을 자는 침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옷을 만들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입을 예쁜 원피스도 만들고 시장 상인들이 쓸 튼튼한 토시도 만들었죠. 그렇게 며칠 밤을 새워 옷보따리를 하나가득 채웠습니다. 새벽 4시. 오빠는 그 무거운 옷보따리를 등에 짊어지고 새벽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 나섰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건 뭐야? 어린 것들이 어디서 장사를 하겠다고 저리 안 비켜? 재수없게 개시도 안 했는데 길을 막고 있어. 상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우리를 문전박대했습니다. 오빠는 쫓겨나면서도 굴하지 않고 싹싹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 동생이 밤새 만든 겁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거랑 다릅니다. 바느질 터진 거 있으면 돈 안 받겠습니다. 정말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빠는 목이 쉬도록 외치며 시장바닥을 누볐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옷보따리를 짊어지고 나갔어요. 어떤 날은 옷을 한 벌도 못 팔고 그대로 들고 들어와 둘이서 불어터진 라면 한 개를 나눠 먹으며 운 적도 있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옷을 잘 못 만들어서 그래. 아니야, 네 솜씨는 최고야. 사람들이 아직 몰라봐서 그래. 두고 봐라. 언젠가 줄 서서 사갈 날이 올 거다. 오빠는 제 퉁퉁 부은 손을 호호 불어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버티기를 3개월, 드디어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좌판을 하던 한 아주머니가 오빠를 부른 겁니다. 총각, 지난번에 놓고 간 토시 말이야. 그거 바느질이 아주 야무지더라. 그거 20개만 더 가져와 봐. 그 한마디가 어찌나 반갑던지 오빠와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제 꼼꼼한 바느질 솜씨와 오빠의 우직한 성실함이 드디어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써본 사람들은 다시 우리 물건을 찾았습니다. 야, 저 집 물건은 빨아도 실밥 하나 안 터져. 디자인도 깔끔하고 원단도 좋은 거 쓰더라.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총각내 원피스 이번에 50장 더 해와. 바지 100장 내일 아침까지 맞춰줄 수 있어?
우리는 잠을 포기했습니다. 오빠가 가위로 원단을 재단해주면 저는 쉴 새 없이 페달을 밟았어요. 졸음이 쏟아지면 찬물에 세수를 하고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면 대충 반창고를 감고 다시 일했습니다. 몸은 부서질 듯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것 같았어요. 새엄마에게 뺏기는 돈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힘으로 번 돈, 그 돈이 꼬깃꼬깃 모이는 재미에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한 우리 공장은 조금 더 넓은 지하 셋방으로, 그리고 마침내 햇빛이 드는 지상층의 번듯한 공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직원도 1명, 2명 늘어나기 시작했죠. 오빠나 저나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남들 쉴 때 일하고 남들 잘 때 깨어 있었죠. 오빠는 영업수완이 좋아서 거래처를 쑥쑥 놀려왔고, 저는 틈틈이 잡지를 보며 디자인 공부를 해서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김씨 남매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죠. 그렇게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렀더군요.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그 세월 동안 우리 남매에게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낡은 리어카를 끌던 오빠는 이제 직원 50명을 거느린 번듯한 의류회사 사장님이 되었고, 좁은 방구석에서 미싱을 돌리던 저는 디자인 실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빠와의 약속대로 저는 틈틈이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고 야간 대학 의상학과까지 들어갔습니다.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쓴 저를 보며 오빠는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어요. 아버지, 보고 계세요? 우리 순자 대학 나왔습니다. 제가 약속 지켰습니다. 그런 오빠를 보며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 맹세했던 다짐, 보란듯이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드디어 지킨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쫓기는 신세가 아니었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다니던 겁쟁이 남매가 아니라 당당하게 내 몫을 해내는 사장님이자 실장님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오빠가 새로 뽑은 검은색 세단을 끌고 와서 저를 불렀습니다. 순자야, 타라. 오빠 어디 가는데? 우리 고향 한번 가보자. 고향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곳은 여전히 제게 아픔이고 공포였습니다. 거길 왜? 난 싫어. 오빠, 무서워. 그 여자가 우리 살아있는 거 알면 서울까지 쫓아올 거야. 빚쟁이들도 아직 있을 텐데. 제가 몸을 떨며 거부하자 오빠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도 무서웠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아버지 기일에도 못 찾아뵙고 이 악물고 참았다. 우리가 어설프게 찾아갔다가 들키면 그 여자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우리 공장까지 말아먹을까봐. 너 또 해코지 당할까봐. 오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참아도 된다. 우리 이제 도망다니던 그 힘없는 애들 아니잖아. 그 여자가 덤벼도 빚쟁이들이 와도 내가 다 막아줄 수 있어. 이제 우리 아버지 그 차가운 시골 구석에서 모셔오자. 아버지를? 그래, 내가 서울 근교에 볕 잘 되는 묘자리를 하나 봐놨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곁으로 모셔와서 따뜻하게 해드리자. 응? 오빠의 말에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고향, 사무치게 그리웠던 아버지, 이제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오빠, 가자. 아버지 모시러 가자. 우리는 10년 만에 도망치듯 떠나왔던 고향 땅을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차를 타고 내려가는 내내 창밖 풍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야반도주하며 뛰었던 그 논두렁길, 숨을 헐떡이며 건넜던 개울가, 그 모든 풍경 위로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어요. 읍내에 들어서자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가 계신 산소를 찾았어요. 관리가 안 되어 자풀이 무성한 아버지의 무덤을 보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우리는 아버지 무덤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오빠는 서울에서 사온 최고급 술을 따랐어요. 아버지, 불효자식이 왔습니다. 사는 게 바쁘다고, 빚쟁이들이 무섭다고 여태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빠는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비석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어요. 아버지, 우리 성공했어요. 오빠는 사장님 됐고요. 저도 이제 남부럽지 않게 살아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곧 날을 잡아서 아버지를 서울 근교의 양지 바른 곳으로 이장해 드리기로요. 이제 아버지도 춥지 않게 자식들 곁에서 편히 쉬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 읍내시장 어귀를 지나가는데 차창 밖으로 낯이 익은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빠가 급히 차를 세웠어요. 순자야, 저기. 오빠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시장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시들한 채소를 팔고 있는 늙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쉐고 옷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여자는 바로 새엄마였습니다. 10년 전 그 기세 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망간 후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가 결국 공장도 집도 헐값에 다 뺏겼다고 합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저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그 최신의 집에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쫓겨나고 야반도주를 시도하다가 빚쟁이들에게 잡혀서 빈털터리가 되었다더군요. 지금은 오갈 데 없이 시장통 쪽방에서 근근히 풀칠이나 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차 창문을 내리고 그 여자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 여자도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더군요. 여자는 번쩍이는 고급 세단에 탄 우리 남매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너희들 철순이? 순자니? 여자가 팔던 채소를 내팽개치고 우리 차 쪽으로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차 문을 잡고는 구구절절 이야기를 늘어놓더군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내가 니들을 얼마나 찾았는데. 아이고, 내 새끼들 성공했구나. 성공했어. 차 좋은 것 봐라. 여자는 마치 친어머니라도 된 양 반가운 척하며 눈물을 짜냈습니다. 나 좀 살려다오. 내가 지금 사는 꼬라지가 말이 아니다. 내가 니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응? 니들 성공했으면 애미도 좀 챙겨야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뻔뻔하게 매달리는 여자를 보며 저는 치가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아주 차분했습니다. 오빠는 차 문을 잡은 여자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뭐라고? 철수야, 나다. 네 엄마야. 우리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모릅니다. 오빠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빠는 단호하게 창문을 올렸어요. 차가 서서히 출발하자 뒤에서 여자가 땅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매정한 것들아, 이 천벌받을 것들,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백미러 속으로 멀어지는 여자의 악다구니를 보며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속이 시원하고 통쾌할 줄 알았는데 막상 겪어보니 오히려 마음이 덤덤하더군요. 복수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 게 하늘이 내린 벌이구나 싶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도로 위에서 오빠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잊어버리자. 우린 저 사람처럼 살지 말자. 가진 게 많든 적든 베풀면서 당당하게 살자. 응, 오빠, 그래야지. 우린 아버지 자식이니까. 우리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흘린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10년 묵은 체증을 씻어냈고 과거와 작별하는 정화의 눈물이었어요. 그 후로도 우리 남매의 삶은 성실하게 흘러갔습니다. 사업이 안정되자 오빠는 참한 여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오빠였기에 새언니에게도 태어난 조카들에게도
정말 끔찍할 정도로 잘하는 다정한 가장이 되었죠. 저 역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혼주석에 부모님 대신 앉아있던 오빠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부 입장을 하려고 오빠의 손을 잡았는데 오빠가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이더군요. 순자야, 우리 동생 이렇게 곱게 키워서 시집 보내니까 오빠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행복해라. 그 말에 눈물이 터져 화장이 다 번지는 바람에 급하게 화장을 다시 해야 했죠. 세월은 화살처럼 흘러 어느덧 저도 자식들을 다 키워 출가시키고 환갑을 넘긴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치열하게 살았던 젊은 날을 뒤로하고 지금은 남편과 함께 등산도 다니고 맛집도 찾아다니며 평온한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빠네 가족도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 식사를 합니다. 머리가 희끗해진 오빠와 마주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하며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낙입니다. 물론 고된 세월의 흔적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비가 오려고 날이 굳으면 어김없이 무릎이 시큰거리고 손목이 옥신거립니다. 찬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밤새 미싱을 돌리던 시절 몸을 너무 혹사한 탓이겠죠. 젊을 때는 이 통증이 서럽기도 했습니다. 남들처럼 곱게 컸으면 안 아팠을 텐데 싶어서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욱신거리는 무릎을 주무르며 이렇게 되뇌이곤 합니다. 이건 상처가 아니라 훈장이다. 우리 오빠랑 내가 그 모진 세월을 도망치지 않고 이겨냈다는 영광의 훈장이다. 만약 그날 밤 오빠가 제 손을 잡고 도망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운명 대신 이렇게 따뜻한 밥상머리에서 웃을 수 있게 해준 오빠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힘든 시절을 함께 건너온 모든 분에게,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삶의 무게를 견디고 계실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